382페이지로 갑니다. 유치권자의 점유의 동그라미 할게요. 유치권은 어떤 효력밖에 없다고 하세요? 유치적 효력밖에 없죠. 따라서 뭐요?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뭐요? 그 목적물을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력을 유치적 효력 그랬죠, 그죠? 유치적 효력을 다해서 뭐요?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유가 뭐요? 유치권의 성립, 존속 요건이다, 그죠? 그래서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자동 소멸이요. 그래서 이때 점유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직접 점유도 있고 뭐요? 간접 점유도 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어요. 간접 점유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미 출제가 됐어요. 다만부터 밑줄 것이고 둘째 줄 다만 책 한 부분 단어만 체크할게요. 자, 일단 다만 밑줄 것이고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이라는 권리 인점에 비춰서 밑줄 걸게요.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 그 다음에 밑줄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자기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때는 마지막 줄 안 넣는다. 성질하세요. 안 넣는다. 유치권은 안 돼요, 그죠? 예.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는 어떤 간접 점유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직접 점유가 됐든 간접 점유가 됐든 불문합니다. 그 다음 니은 이미 조문서 봤다, 그죠? 유치권자의 점유는 적법해야 되죠. 따라서 그 목적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유치권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다음 D가 이미 설명했죠, 그죠?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체크할게요. 민법상의 물권은 다 강행법규죠, 그죠? 예.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임의법규, 우리가 계약해야 될 임의법규가 이겁니다. 따라서 내가 외상으로 시계를 수리해 줄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체크할게요. 따라서 당사자의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 강행법규에 대해 강행법규인 것은 애울 필요 없죠. 임의법규인 것. 그 중에서 이 부분이 각종 시험에서 단골입니다. 자, 상고 3번 갑니다. 유치권 효력. 먼저 유치권자의 권리. 그래서 기억. 유치적 효력이 있다, 그죠? 유치적 효력을 쭉 읽어볼게요. 즉, 유치권자는 그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뭐예요?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물권이니까 뭐예요? 누구에게나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죠? 따라서 경락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면 적을게요. 경락이라도. 즉, 유치권은 물권이죠, 그죠? 따라서 그 유치 목적물이 경매로 뭐예요? 경락이 되더라도 뭐예요? 경락이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누구에게도?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다만 경락인은 뭐예요? 채무자다 아니다? 채무자 아니죠. 그래서 채무는 누구에게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자에게만. 그래서 경락이 되었더라도 뭐예요? 경락인에게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적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지만 자, 다만 체크하시고 단어만 체크합니다.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무조건 경락인에 대해서 마지막 줄 변제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유치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변제는 청구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뭐예요? 내가 사용하려고 경락받았더라도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내가 대신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유치권이 사실상 제일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체크할 필요 없어요. 담보물이기 때문에 그 목적물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 간이 변제 충당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 다음 이거 이미 조문에서 봤어요. 따라서 유치권자도 뭐예요?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실을 수취해서 자신의 채권에 변제 우선 충당할 수 있다고 하죠. 다만 그 가실이 금전이 아닌 경우는 경매해야 됩니다.
또 검정 경우 바로 채권을 직접 변제 충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얼 체크를 할게요. 리얼. 유치권자는 뭐요? 그 목적물이 자기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목적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하죠. 그치 뭐요?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그죠?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다만 체크할게요. 다만 그 보존을 통해서 이득이 생겼다, 그죠? 다만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체크할게요. 보존행위로 이득이 생겼으면 그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은 옆에지. 유치권자가 다시 그 목적물에 필요비, 유익비 등을 지출했다, 그죠? 그럼 점유자의 필요비, 유익비 상한청으로 똑같죠, 그죠? 똑같이 그 규정을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의 의무, 우리가 조문서 봤어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해야 되고,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뭐요? 사용되어 담보 제공 못하죠. 다만 이와 같은 의무 위반이 있다 해서 바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를 이유로 밑줄 그을게요.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채무자가 소멸을 청구해야만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한다, 그죠? 예, 이런 조문의 순서를 우리 시험에서 물은 적이 있어요. 예,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유치권의 소멸로 갑니다. 그래서 1번 틀리면 안 된다, 그죠?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 행사하고는 별개죠, 그죠?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채권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채권이 시효 소멸되면 유치권은 자동 소멸이다, 그죠? 부종성. 그런데 2번은 조문에서 봤기 때문에 생략요. 자, 문제 볼게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유치권은 유치권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뭐예요? 성립, 존속 요건이죠. 따라서 점유가 상실되면 뭐예요?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죠? 예,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 다음 2번 경매 체크할게요. 유치권도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 청구할 수 있다죠. 예, 답은 너무 쉽게 떴습니다. 그 다음 3번 가장 중요하죠.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채무자는 상당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유치권자가 다시 목적물의 필요비를 지출했다, 그죠? 당연히 상환받을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갑니다. 매일 문제요. 예. 고주차 문제입니다.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죠. 그래서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 2번.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하죠. 배제 특약 유효하다. 그 다음 3번.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 소유의 물건이면 족하다, 그죠? 따라서 채무자 이의 소유물로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체크할게요. 4번 즉 유치권자의 점유는 뭐예요? 직접 점유였던 간접 점유였던 불문한다, 그죠?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죠? 예,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경우는 안 됩니다. 4번이 제일 중요하고 5번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 거기다 체크하시고 가운데 자신의 대금 채권 체크할게요.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죠. 자, 한번 쭉 해볼게요. 건축 자재, 예를 들면 시멘트를 팔았어요. 그 자재로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뭐예요? 시멘트 가게를 운영하며 도매업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이자의 매매대금 채권은 뭐예요? 매매라는 행위로부터 생긴 외상대금 채권이고 건축물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에요. 즉 매수인이 약속된 채무를 불이행했는 거죠. 채무 불이행. 사람의 배신 행위로 생긴 채권이지 그 목적물 자체로 생긴 채권이 아니죠, 그죠? 매매대금 채권. 매매대금 채권은 유치권 대상될 수 없다, 그죠? 예. 자, 7건으로 갑니다.
자, 질권 파트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일단 뭐요? 질권의 격체는 동사이다, 그죠? 동사. 그 다음, 권리, 채권 등 권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뜬다면 여기서 뜰 거예요. 요번에 채에서는. 자, 볼게요. 질권. 개념.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전이다, 그죠? 제3자가 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재산권을 그 채권에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고, 그 다음에요, 끝내 변제 없으면 그 목적물을 경매해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즉 유치적 효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이 동시에 인정되는 담보 물건을 질권이라 합니다. 나머지 담보물의 공통적인 성질 다 인정이 됩니다. 자, 넘길게요.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산질권. 먼저 동산을 대상으로 질권으로 갑니다. 329조.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 물상보전이다, 그죠? 따라서 질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 없죠, 그죠? 예. 아버지의 시계를 대신 담보로, 그죠? 친구의 시계를 대신 담보로. 제3자가 제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가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 채권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330조하고 332조를 묶을게요. 자, 330조 제목에 요물성도 미주을게요. 당연히 상조를 보세요. 내가 전당포업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말로만 빌릴 수 있습니까? 담보물을 인도를 해야 돼요. 당연히 인도해죠. 즉 합의만으로 부족하다, 그죠? 물건을 인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뭐야? 요물계약이라고 그랬다, 그죠? 따라서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뭐야? 331조.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만 한다, 그죠? 그래서 앞편등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은 질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332조. 그래서 질권도 뭐야? 유치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질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해야 돼요. 그런데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경우는 똑같이 뭐요? 유치적 효력이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332조.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을 점유케 하지 못한다. 옆에다가 뭐요? 점유 개정 방식이 뭐요? 인도는 안 됩니다.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설정자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적 효력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유치적 효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볼게요. 제목만. 유치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요. 경매권 있고, 간이변제 충당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척각격. 유질계약의 금지. 자, 어떤 게 유질계약인지 좀 볼게요. 질권의 설정자는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채무 변제기 전 동을게요.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해서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하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질물의 처분을 약정하지 못한다. 옆에다가 강행법규 적으시면 돼요. 이와 같은 유질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어떤 거냐? 전당포업자에게 뭐요? 50만 원을 빌립니다. 빌리고 담보물로 뭐요? 결혼 애물 시기엔 500만 원을 인도를 했어요. 근데 빌려줄 때 누가 더 힘이 세요? 채권자인 전당포업자가 힘이 세죠. 그래서 어떻게 약정하냐? 만약에 뭐요? 약속 날짜에 그때까지 변제차는 뭐요? 그 시기에는 내거, 그죠? 일방적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질 계약은 금지됩니다. 그럼 반대로 변제기 전에 유질 계약만 금지돼요. 그러면 반대 표시하시고, 변제기 이후에 뭐요? 유질 계약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허용이 됩니다. 변제기 전에 유질 계약만 금지돼요. 이미 변제가 지났다, 그죠? 돈이 없기 때문에 시계를 네가 대신해라, 그죠? 변제기 이후에 유질 계약은 허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조문들을 여러분 보시고, 자, 342조 물상대위 인정된다, 그죠? 자, 물상대요.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기타 물건에서 이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다. 무조건 볼게요.
다만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이자가 질권자입니다. 갑 소유 시계에 대해서 질권을 가지고 담보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시계가 문화재 가치가 있어요. 수용돼 버렸어요. 그럼 국가에서 뭐요? 갑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죠. 근데 보상금이 이미 지급이 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의 일반 재산과 섞여 버렸죠.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이자가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물상대의를 하기 위해서 뭐요? 이자에게 지급 내지 인도되기 전에 일반 재산과 뭐요? 구분을 짓기 위해서 미리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 행사 시기. 그래서 이와 같은 물상대의가 저당권에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앞부분에 밑줄만 끊고 왔어요. 그래서 앞부분으로 되돌아갑니다. 379페이지 보세요. 379페이지. 판례 위에. 그래서 저당권도 뭐요? 물상대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가 뭐요? 국가에서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인 설정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겠죠. 근데 이미 뭐요? 이자의 지급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자의 일반 재산과 섞여버렸죠.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보상금은 뭐야? 미리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압류할 필요 없다고 그죠? 이미 제3자가 압류했다면 일반 재산과 섞이지 않았죠. 그죠? 그때 제3자가 압류한 물건 이에 대해서도 뭐요? 저당권자가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압류할 필요가 없어요. 타인이 압류한 그와 같은 물건에도 물상대의를 행사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행사 시기하고 뭐야?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여기 볼 필요 없어요. 그 조문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만 기억하시고. 자, 옆 페이지로 갑니다. 권리질권요. 345조.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재산권 체크하시고. 즉, 예전에 뭐요? 하여튼 질권은 대표적인 질권자가 누굽니까? 전당법자죠. 엄청난 서민의 금융수단으로서 엄청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근데 요새는 뭐예요? 필요가 없죠. 그죠? 동산질권제도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태백 등 일정한 지역에만 의미가 있지. 전당포를 구경도 못하죠. 그죠? 자, 근데 어디 가요? 이제는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삼성전자에서 경영자금을 대출하고자 한다. 삼성전자에 뭐예요? 각종 공장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더라도 뭐예요?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뭐가 더 재산 가치가 커요? 주식을 맡기는 게 더 가치가 크겠죠. 그래서 여하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어떤 권리질권이 당연히 앞으로 뭐예요? 저당권보다 더 유용할 겁니다. 유용할 건데 다만 이와 같은 제도는 뭐예요?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겠죠. 그죠? 특별법에서. 그래서 민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기타 같은 상법 등 특별법에서 여하튼 주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질권을 자세히 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재산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부터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건은 동산만이 객체된다고 하죠. 부동산은 객체가 못 되죠. 그래서 재산권이라도 뭐요?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권리질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권리질권의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면 또 올려볼게요.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부동산의 임차권. 이런 것들 뭐예요? 권리질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럼 권리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일 겁니다. 자, 그러면 353조를 볼게요. 그 채권을 질권으로 했습니다. 그때 이랑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에 대한 채권을 뭐요? 직접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때 양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이 되면 뭐요? 질권자는 자신의 채권 한도 내에서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방
전항의 채권의 변제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아직 그 질권자가 가진 채권 변제가 안 됐죠. 그때는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서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 자신의 채권이 변제가 되면 그 금액으로부터 쭉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상,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의 물건일 때는 질권자는 그 변제받은 물건 이의 질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여기까지만요. 특히 여기에서 답을 할 수 있어요. 즉 부동재산권이라도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의 사용 수요를 목전한 재산권은 권리적으로 객체화될 수 없다. 질권이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체크했던 그 조문 정도만. 본격적으로 한 번 정도 출제됐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봅니다.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바로 정답 1번이죠. 질권은 점유 개정에 의한 인도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하죠. 유치적 효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즉 설정자로 하여금 질문을 대신 점유케 못하죠. 그죠? 330이죠. 따라서 설정자에게 계속 점유를 맡기도록 여하튼 점유 개정 방식은 유치적 효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해야 된다고 하죠.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은 그 목적물로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3번. 질권자는 질물의 가시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신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매권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질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자신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당연히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자, 지금까지 질권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 4번으로 옵니다.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당연히 선의취득은 동산에 한해서 뭐죠? 동산 물건 중 선의취득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과 질권. 그 동산질권도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자, 2번 여기입니다. 유질계약은 변제기 전에 유질계약만 금지되죠. 변제기 이후에 미주국격. 질권 설정자는 채무 변제기 이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 터죠. 그죠? 변제기 전에 유질 계약만 금지. 이미 변제가 지났죠. 그래서 채무자가 돈이 없으니까 시계로 그냥 대신하죠. 그죠? 변제기 이후에 유질 계약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3번. 여러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독일 동산에 여러 개의 질권을 설정한다는 그 소유는 당연히 설정의 선우에 의한다. 그 다음 피담보 채권에 보면 다른 약정이 없는 질권 원본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비용, 보존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 하자를 손해배상까지 담보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다. 그죠? 예. 자, 그럼 교과서로 올게요. 386페이지. 담보물건에서는 저당권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저당권 볼게요. 356조.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채권격. 제3자에다가 물상보증인 적으시고, 제3자가 점유를 이전치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용어 설명이요. 채권자를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자신 소유 부동산이 있으면 채무자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저당권에 객체하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저당권자 됩니다. 왜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거죠. 원칙적으로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같이 이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설정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 합의 플러스 등기. 그런데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다 그죠? 그러면 아버지를 찾아가겠죠. 즉 제3자다 그죠? 물상보증인. 즉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의 물상보증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당권자는 뭐예요? 원칙 채권자에 한합니다. 원칙. 자, 볼게요. 동그라미 2번. 1번에서 저당권은 약정담보 물건이고 여전히 극핵체인 부동산은 여전히 누가요? 설정자가 점유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자는 뭐예요? 그 목적물의 교환 가치만을 공부상으로 파악하죠. 따라서 저당권은 뭐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만 있고 유치적 효력이 없다 그죠? 우선 변제적 효력만 있고 유치적 효력이 없어요. 나머지는 담보물의 공통적인 성질은 다 인정이 됩니다. 쌍거리 2번 갑니다. 원칙적으로 뭐예요? 당사자 간의 합의 플러스 등기입니다. 그때 당사자는 뭐예요? 저당권자하고 설정자인데 미주볼게요. 저당권자는 뭐예요? 채권자의 하나지만 설정자는 뭐예요? 채무자의 하나지 않는다 그죠? 네, 물상보증인도 될 수 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요. 앞에서 유치권에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만 했다 그죠? 근데 저당권에서 담보된 채권은 제한 없어요. 제한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현존하는 특정 채권이겠죠. 그죠? 예, 특정 채권. 그렇지만 채권할게요. 장래의 채권, 장래 채권이고 채권. 즉 장래에 성립할 채권도 뭐예요? 저당권으로 미리 담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채권 뭐예요? 특히 우리가 근저당권으로 배울 거예요. 즉 장래 뭐요? 특정 채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뭐요?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저당권자만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A로 갑니다. 요거는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제가 체크하라는 단어만 체크를 해서 그 문구를 집중적으로 외울게요. 자, 저당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뭐요?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그죠? 하나, 미주고 볼게요. 제3자를 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거기까지 미주고시고, 하는 경우, 미주고 볼게요. 그 점에 관해서 채권자 의 채무자 및 제3자 사이 합의가 있고 거기다 체크하시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죠? 즉 채권자 아닌 자를 저당권자로 하고자 하는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방법 등으로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이 기속돼도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미주국이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 그걸 체크하시면 돼요. 즉 원칙적으로 뭐예요? 피담보 채권의 담보를 위한 게 저당권이기 때문에 뭐예요?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3자 사이에 뭐예요?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고 뭐예요? 뭐 채권 양도 등으로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그 채권이 기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뭐예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 이렇게 예적으로 기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가로 3번으로 갑니다. 1번의 기억력, 피담보 채권의 범위 미주것이고, 즉, 저당권으로부터 뭐예요?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 옆에다가 취지 적으시고, 후손이자 보호입니다. 즉, 여기 어떤 말이에요? 나중에 그 목적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뭐예요? 후손이자보다 저당권자가 뭐예요? 어디까지 우선 변제 받아갈 수가 있느냐죠. 그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채권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죠. 채권자는 뭐예요? 전액을 변제됩니다. 전액을 변제돼요. 채무자는 뭐예요? 전액을 끝까지 변제돼요. 다만 뭐예요? 후순위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예요? 당연히 선순위 저당권자는 뭐예요? 이 360조 범위 내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왜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느냐? 갑 소유 토지에 뭐요? 을이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에 뭐요? 여러 명의 후순위자가 등장할 수 있죠. 그죠? 2번 저당권자, 뭐 전세권자 등 여러 후순위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자가 선순위자라는 이유로 뭐요?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딜레이합니다.
그럼 지연이자가 계속 눈덩이 같이 쌓이겠죠. 이런 자들도 뭐예요? 선순위자가 찾아가고 남은 같이 보면 뭐예요?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뭐예요? 이자의 담보된 채권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뭐예요? 내 예상을 뛰어넘는다면 뭐예요?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자가 후순위자보다 먼저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뭐예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360조에서 제한합니다. 근데 채무자는 뭐예요? 채무자는 최종적인 책임자죠. 따라서 이 360조의 범위가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를 해야만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들을 위한 제도지 뭐예요? 이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네. 자, 볼게요. 360조. 저당권은 원본이자 위약금, 여기가 세 가지 미조 볼게요. 좀 뭐요? 등기된 원금 전부. 그 다음에요, 이자도 등기됐다면 전에 위약금까지 그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을 담는다. 근데 지연배상 밑줄 것이고, 지연배상은 뭐요? 무제한이 아니라 이행기를 경과한 1년분 채권이에요. 1년분. 따라서 뭐요? 지연이자는 1년분까지 뭐예요? 후순위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 거. 나머지는 뭐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근데 채무자는 뭐예요? 지연이자도 모두 다 그죠? 모두. 자, 그래서 옆에 집 판례. 셋째 줄부터 체크할게요. 건저당권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채무자 겸 건저당권 설정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즉 저당권자하고 뭐예요?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변제가 있을 때까지 체크하시고, 채권 최고액과 관계없이 잔존 채무에 대해서 여전히 미친다. 여기 어떤 말이에요? 이와 같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뭐예요? 후순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뭐예요? 선순위자는 뭐예요? 경매대가로부터 그 범위 내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채무자는 뭐예요? 자신의 채무 전액을 변제를 해야만 된다 그죠? 채무 전체를 변제해야 돼요, 채무자는.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의 범위로 갑니다. 358조 체크하시고, 저당권 혜택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 체크하시고, 민법 총칙 배웠다 그죠? 이때 부합물은 설정 후의 부합물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종물 미치고, 종물도 똑같다 그죠? 설정 전의 종물에도 미친다. 여기까지가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배웠다 그죠? 그 다음부터요. 그러나 법의 특별 규정 또는 설정 행위로 다른 약정하면 미치지 않는다 그죠? 예,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가실에 대한 효력은 옆에다 적을게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습니다. 언제만요? 저당권자는 원칙, 가실, 수취권 없다 그죠? 없어요. 언제요? 압류한 경우만 그죠? 압류한 경우에는 그때는 가실, 수취권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저당 부동산을 압류했죠. 압류한 이후로부터 뭐요? 그 임차인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차입도 뭐요? 저당권자에게 포함된다 그죠? 예. 자, 그럼 볼게요. A번 손대지 마시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이 뭐야? 부합된 물건과 종물 체크할게요. 설정 이후에 보이거든요. 설정 이후에 부합물 종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은 뭐야? 종물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도 유추되죠. 따라서 종된 권리에도 그죠? 예. 따라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대지 이용권인 지상권 등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죠? 그 다음 10번 원칙적으로 가시수수권이 없죠. 다만 압류한 이후에는 효력이 미친다 그죠? 그 다음 물상대의 할 수 있다. 자, 이제 쭉 제목만 확인합니다.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언. 그런데 저당권자의 기본적인 신분은 뭐예요? 채권자죠. 근데 그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일반 채권자의 자격에서 설정자의,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경매를 신청하다 뭐예요? 배당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리얼은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넘길게요. 용익권과의 관계입니다.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뭐요? 1번 저당권을 가지고 10년도에 설정됐다 그죠? 그 이후에 그 토지의 병이 두 번째로 뭐요? 15년대 전세권을 얻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요? 정이 18년대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뭐요? 정이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토지는 경매로 넘어간다 그죠? 그때 병의 전세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물어볼게요. 병의 전세권은 소멸이다, 존속이다? 소멸이겠습니까, 존속이겠어요? 그냥 쉽게 아무거나 선택해보세요. 소멸이다, 존속이다? 네, 소멸입니다. 따라서 뭐요? 저당권과 전세권의 우열은 뭐요? 이자하고 비교입니다. 이자하고. 그 목적 부동산이 뭐예요? 존재하는 최고 순위의 저당권의 성립 시기와 전세권의 성립 시기를 비교합니다. 왜요? 저당권은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던 뭐예요? 타인이 경매를 신청하던 그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저당권을 모두 소멸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자가 가장 먼저 받아가요. 그럼 경락일은 누구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자? 그럼 당연히 전세권은 소멸입니다. 다만 두 번째 전세금을 챙깁니다. 이자가 뭐야? 마지막 세 번째 남은 부분. 그래서 항상 용익권과 관계는 뭐야? 1번 저당권과 용익권의 우열입니다. 그래서 기억. 경매 목적물에 뭐야? 존재한 용익권의 운명은 무조건 기억. 그 부동산에 설정된 최고 순위 저당권. 거기다 체크하시고. 그래서 니은 1번 저당권 설정제는 뭐야? 용익권이 있었다면 경매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뭐야? 성립한 용익권이라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그다음 법정지상권 체크할게요. 366조. 법정지상권은 여기서 물을 겁니다. 공통적인 거 미리 또 떠올려 볼게요.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취득이죠. 법률 규정한 지상권 취득이니까 취득에는 뭐요? 등기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처벌하려면 등기하고 처분해야 됩니다. 자, 요건 볼게요. 저당물의 경매로 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 무조건 항상 법정 지상권 누가 취득합니까? 건물의 소유자 그죠?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을 한다. 지료는 협의하는 일방의 청구에서 법원이 요건 갑니다. 처음에는 뭐요? 일단은 저당권이 실행이 되기 전에 뭐요?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뭐요? 저당권 실행 전에 이미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없어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비로소 양자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따라서 저당권은 뭐요?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두 개 모두에 뭐요?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건 불문이에요. 여하튼 저당권의 실행으로 동일행에 속했던 토지와 뭐요?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뭐야?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법에 의해서. 자, 니은 체크할게요. 일단 뭐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만 건물만 존재하면 돼요. 그 건물이 뭐야? 허가받은 건물일 필요 없고 보존 등기된 건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요. 근데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건물이 뭐예요? 그 이후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뭐예요? 건물이 멸실되거나 뭐예요? 정개축되더라도 뭐예요? 당연히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다 그 범위는 뭐예요? 다만 예전의 구건물 범위 내에서만. 자, 그 다음 니은하고 뭐예요? 1번 판례하고 반대 표시하세요. 니은하고 1번 판례하고 반대 표시. 즉 니은의 경우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위에 건물이 있었죠. 그죠? 그때는 사후에 저당권 설정에 건물이 뭐예요? 멸실, 정개축되더라도 당연히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그죠? 새로 지어진 건물에, 개축된 건물에.
다만 그 범위는 종전 범위입니다. 그런데 밑에 81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서 미술국이요.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그래서 공동 저당권을 하시고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미주고시고 그때 마지막 줄 신축 건물에 한 법정 지상권 성립 않는다 이렇게 미주고게요. 마지막 줄 신축 건물에 한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 일단 결론 외우셔야 돼요. 토지하고 뭐요? 건물 모두의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게 뭐요? 건물이 철거되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일단 소멸했다, 그죠? 소멸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건물이 신축됐어요. 그때 신축 건물에 대해서 뭐요? 종전과 똑같이 뭐요? 저당권자에게 똑같은 순위와 내용이 뭐요? 저당권이 보장이 안 된다면 뭐요? 여러 이해관계인의 뒤죽박죽 섞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새로 신축된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기억하고요. 니은하고 1번을 반대 표시. 그래서 뭐예요? 공동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그러면 뭐예요?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키포인트가 뭐예요? 공동 저당이 성립한 후에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요 문구 있으면 뭐예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문구가 없다. 그죠? 그러면 저당권 성립 후에 건물이 철거, 정개축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그죠?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바로 키포인트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틱은요. 따라서 일단은 뭐예요?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는 양자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뭐예요? 이미 양자 소유자가 달랐다면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 강행규정입니다. 자, 2번 판례 보세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 거기에 적을게요. 그럼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건물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 건저당권자가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건물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뭐예요?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강행법규입니다. 그 다음 3번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대지에 관한 사람이 이전 등기를 받고 어디에 적을게요. 그러면 매수인은 건물과 토지를 샀지만 어디에만 등기를 했어요? 대지에 먹죠. 건물은 샀지만 이렇게 등기 안 했습니다. 자, 그때 뭐요?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등기치 않고 있다가 대지에 가서 뭐요? 저당권 설정을 줄게요. 대지에 가서 저당권 설정. 그럼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했습니까? 이미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가 달라요? 소유자가 다르죠? 그러면 나중에 뭐요?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도록 뭐요? 마지막 줄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판례로 갑니다. 자, 밑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건물 체크를 하시고 법정지상권 체크할게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성립 요건만 다를 뿐 성립하면은 일반 지상권 똑같다 그죠? 즉 법정지상권도 물건이고 그 토지에는 뭐예요? 건물도 독립한 물건이죠. 물건이 지금 부동산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지상권에서 봤죠 그죠? 건물만 처분할 수도 있고 지상권만 처분할 수도 있죠. 똑같습니다. 법정지상권이면 성립했다면 지상권자는 뭐예요? 건물만 따로 처분할 수도 있고 뭐예요? 법정지상권만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예. 성립하면 똑같아요, 효력은. 자, 그 다음에 일괄경매 제도로 옵니다. 여기 볼게요. 나대지입니다.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 이후에는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갑이 뭐예요?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못 한다. 그죠? 그때 경락이 됐다면 뭐예요? 당연히 경락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그죠? 예, 법정쟁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건물 철거라는 엄청난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때 저당권자가 뭐예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서 저당권의 객체이 뭐예요? 토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뭐예요? 건물도 같이 뭐예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면 동일인이 양자 모두를 경락받으면 건물 철거할 필요가 없죠. 이와 같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일갈 경매 제도입니다. 자, 볼게요.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즉 법정장권 성립할 수 없죠, 그죠?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미주고요. 그 설정자가 즉 토지 소유자가 그죠?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는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미주고죠. 즉 법상으로 뭐요? 건물을 누가 지어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설정자가. 그때 저당권자는 뭐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있다면서 볼게요. 하이한다 말이죠. 따라서 토지만 경매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부터 안 틀린다, 그죠? 이자는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뭐요? 우선 면제권이 없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판례로 갑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을 누가 지어서 소유를 해야 돼요? 설정자가 지어서 소유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반대로 뭐예요? 다른 자가 건축을 했다면 뭐예요? 일괄 경매 제도 안 돼요. 그럼 건물 철거해야 되죠. 똑같이 사회적으로 분리다, 그죠? 그래서 판례가 법조문은 뭐예요?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합니다. 넓게. 자, 볼게요. 365조의 일괄 경매 청구는 저당권 설정자가 뭐예요? 건물을 축조한 경우이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축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토지에 대한 어떤 전세권 등 용의권을 가진 자가 뭐예요? 그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미주국이요. 그 후에 설정자가 그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그 건물을 자기가 지었던 뭐예요? 다른 자가 지었던 현재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누가 소유하고 있어요?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설정자가 지었더라도 현재 건물이 뭐예요? 다른 자 거라면 일괄 경매 안 됩니다. 그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3자 보호요. 존먹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또는 뭐예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토지가 경매로 경락돼 버리면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죠? 전세권이 소멸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자가 뭐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기 위해서는 자기가 경락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자를 위한 대책 규정을 둡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제3취득자 보호 제목 밑줄 것이고, 그래서 363조 2항으로 합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예요? 제3자도 경매이 될 수 있다. 그죠? 자기가 경락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 364조요. 그래서 토지 가격이 10억이요. 근데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 1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병이라면 1억 때문에 이자가 소유권을 날릴 리가 없다, 그죠? 단순히 이자가 믿고서.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자기가 채무를 떠안고 사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잘 생길 수 없지만 그런 경우로 볼게요. 1억 때문에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가 대신 변제하고 뭐요? 나중에 구상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자는 뭐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신 변제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구상하면 되겠죠. 그 다음 367조. 그래서 이자가 그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죠. 필요비용. 그럼 당연히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이 지은 비용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끔 조문을 둡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은 저당권 침해 구제 제목 보시고 마지막 줄. 저당권도 지역권과 더불어 뭐요? 점유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 반환 청구는 인정 않는다, 그죠? 반환 청구는 인정 안 됩니다. 그다음 처분요. 361조
제일 많이 출제됐어요. 저당권을 왜 설정합니까?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보죠. 따라서 저당권은 그 담보된 채권과 불려요. 타인에게 양도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 겁니다. 네, 못한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열을 진행합니다.